요즘 미중 관계가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이런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중 무역 전쟁을 넘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신냉전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만 문제로 전쟁도 불사할 것 같은 분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외교는 이러지 않았는데 중국의 거칠어진 외교에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랑외교, 늑대외교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를 일컫는 말입니다. 전랑외교의 전랑은 싸울 전, 늑대랑, 원래 2015년에 개봉한 특수부대의 전랑이라는 중국 액션 영화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실버스타 스텔론 리즈 시절의 할리우드 액션 영화 람보가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모습을 람보라는 특수부대원의 활약을 통해 보여주려고 했다면 중국의 영화배우 우징이 주연한 특수부대 전랑의 주인공 렁펑을 통해 총알도 피해 다니면서 세계의 모든 악의 무리를 물리치고 세계 인민을 구원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전랑 2편의 마지막 장면에는 중국 여권이 등장하며 당신이 세계 어느 곳에 어떠한 위험에 닥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기억하라. 당신 뒤에는 위대한 조국이 있다는 것을.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치사량 이상의 국뽕으로 눈물을 펑펑 쏟는 관객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전랑 2편을 보고 펑펑 울었는데요. 전 이 영화를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하는 후배분하고 극장에서 봤답니다. 제 눈물의 의미 아시겠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랑외교라는 말은 없었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중국의 세계 각국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좀 더 크고 강하게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게 누구냐? 이 언니 아시나요?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입니다. 화춘잉은 2019년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시절 중국 공산당 핵심 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에 중국의 국제적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로 기고문을 보냈는데요. 중국은 떨쳐 일어나 부유해져 두들겨 맞는 문제와 배고픈 문제는 해결했으나 진정으로 강해져 욕먹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라며 앞으로 중국이 더 공세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영국의 BBC는 처음으로 중국의 외교가 전랑 외교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그 평가대로 중국의 외교 노선은 점차 강경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에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주석직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사상은 중국몽이었어요. 즉 위대한 중화민족이 세계 속에서 중화민족의 꿈을 이루겠다라는 의미였죠. 저는 처음 이 말을 듣고 1980년대 유행했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가 되겠다라는 그 의미와는 차이가 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대1로와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우며 전 세계에 빠르게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미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또 세계의 시장이 되어 있었죠. 2006년에 중국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 대국굴기가 역사상 세계를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중국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꿈을 키워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중국몽 드라이브는 이제는 모든 중국 국민들이 중국도 굴기할 때가 되었다라는 강한 공감대를 만들어준 것이죠.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자 덩샤오핑 주석이 마치 삼국지의 유비가 조조의 10개구를 지낼 때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중국은 앞으로 100년간 도광량해하라 라는 조언은 먼 기억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중국에서 애국주의 마케팅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등 가끔씩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만 들고 일어났던 것과는 다르게 생활 속 국뽕의 일상화가 실현된 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당선되었던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2017년은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중국판 람보 전랑 2편이 중국 영화 역사상 사상 최대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던 시기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경절에 천안문 막루에 올라갔던 중국과의 밀월이 사드 갈등으로 치달아 한한령이 내려지고 한류 제품들을 판매하며 돈을 벌었던 인플루언서들은 한국 제품을 부수고 훼손하는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얻었던 때였죠.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교민들은 사업이 망하고 신변의 위협도 느끼면서 나라 없는 백성의 신세를 경험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동네에서 조용히 지내던 한 아이가 어느 날 친구에게 주먹을 휘둘렀더니 그 다음날부터 친구들이 모두 눈치를 보는 그런 느낌. 중국은 그렇게 동네 짱이 된 기분을 짜릿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짱의 굴기가 시작됐고 짱을 지키는 행동대장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죠. 전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화춘잉 언니께서 중국은 두들겨 맞는 문제와 배고픈 문제는 해결했지만 욕먹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보다 공세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부터 중국의 매파 매체인 황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의 편집장을 맡았던 후시진도 대표적인 늑대전사죠. 2021년부터는
황구시보의 총편집장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와도 갈등을 빚은 각종 원조 논쟁 등 관영 매체에서 보기 힘든 극단주의적 주장으로 중국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당시 파키스탄 주재 부대사로 근무하던 자오리젠이 중국 외교부 공보국 부국장으로 승진하게 되면서 중국 외교부의 입은 더욱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오리젠이라는 인물은 2010년부터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면서 해외에 적극적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대표적인 늑대 전사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에게는 역겹다라는 독서를 퍼부어 중국에서는 스타가 된 인물이기도 하죠. 야, 이거 외교관의 언어 맞나요? 특히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국 외교부 외교관들은 트위터 늑대 전사로 중국이 코로나의 발원지라는 의심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한편 코로나19가 미국의 생물학전의 일환이라는 음모론 주장을 펼치기도 했었죠. 이외에도 프랑스,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가나, 아프리카연합 등 7개 국가의 대사나 외교관이 코로나19 관련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설전으로 초치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외교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하여 캐나다 총리에게 사냥개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절친관계였던 호주가 미국의 편을 들자 호주는 미국이 씹다 버린 껌이다 라고 막말을 하기도 했죠. 신강 주미 중국 대사는 비정부기구 미중관계 전미위원회 주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만약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름을 해소할 수 없다면 제발 닥쳐달라 Please shut up 이라고 하기도 했죠. 중국이 이렇게 늑대전사 외교를 이어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것이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과 대국 굴기에 맞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너도 나도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이런 강경한 외교 노선이 중국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고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의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응답자의 71.2%는 전랑 외교가 중국이 취해야 할 태도다 라고 봤고 심지어 더 강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16.2%나 됐습니다. 늑대 전사들이 열심히 물어대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중국이 덩샤오핑의 요원인 도광령의 전략을 폐기 처분해버리고 시진핑의 중국몽, 대국굴기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자 주변 국가들은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 딱 앉았는데 옆에 앉은 분이 몸집이 엄청 커서 몸이 끼이잖아요. 그때 위압감을 느끼죠. 단순히 몸집이 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중국은 커다란 몸으로 포효하고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죠. 안 무섭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국경을 접한 거의 모든 국가와 영유권 분쟁이 있고 매우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해외 SNS 사이트에서는 차이나와 나치를 결합한 차이나치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세계 각국으로 혐중 정서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굴기를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긴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죠. 미국이 중국을 힘으로 누리려면 진작에 손을 썼어야 했는데 테러와의 전쟁에 힘쓰는 20년 동안 중국은 경제, 군사, 외교, 과학기술에서 미국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이제 힘으로 중국을 누르기에는 서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야 하는 상황이 오고 만 것입니다. 미국은 미소 냉전 시기에 중국을 이용해 소련을 견제하고 나토를 창설해 군사적으로 소련에 대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주의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고 쿼드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죠. 서방 국가들은 따라서 이러한 대중국 포위망이 중국이 앞뒤 안 가리고 위협해댄 전랑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입장은 다르겠죠. 러이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늑대 전사 외교라는 딱지는 중국 위협론의 또 다른 버전으로 중국이 맞서 싸우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즉 중국은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서방이 중국한테 늑대 외교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래서 중국은 위험하다 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있는 거겠죠.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라는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팩트와 정세의 추이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몽과 대국굴기를 추진을 했죠. 중국몽과 대국굴기는 중국 국민들에게는 환영받았지만 주변국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늑대전사 외교관들은 점점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국제적 분란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혐중 정서는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고요. 중국의 전랑 외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중국의 전랑 외교가 미국에 제대로 한 방 먹인 사건은 2021년 3월에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회담의 중국 측 대표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양제츠 주임이 누구인지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올해 72살인 양제츠는 1950년 상하이의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초급 공무원에 불과했지만 양제츠는 똑똑했죠.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공장 노동자가 되어야 했지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하고 대탕태 시대가 펼쳐지면서 저우언라이에게 선발되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양제츠는 1983년 주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운영하면서 중국 지도부와 부시 가문의 비밀 연락책을 맡아왔습니다.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된 아버지 부시가 티베트를 여행하며 수행할 때 양제츠는 조지 부시를 수행하며 마음을 얻었죠. 2001년에 양제츠가 주미대사로 임명될 때 뉴욕타임스는 그 어느 나라가 부시 가문과 25년간의 사적 인연이 있는 인물을 대사로 임명할 수 있을까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죠. 그리고 2001년에 미국 전투기가 중국 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중 관계에 큰 위기였습니다. 그때 양제츠는 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는 데 큰 공헌을 했죠. 그때는 이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좋던 시절이었습니다. 2007년 양제츠는 중국의 최연소 외교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공원으로 임명되죠. 이처럼 양제츠는 중국 대미 외교의 산 증인입니다. 37년 전 덩샤오핑은 미국을 방문해 레이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양제츠가 항상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양제츠가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두 번째 발언을 마치고 취재진들에게 퇴장을 요청하자 표정이 돌변하면서 기자들을 눌러앉히고 취재진들 앞에서 미국 대표들에게 중국의 입장을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중국 면전에서 우월한 지위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20년 전, 30년 전 미국은 지위를 말하지 않았다. 중국인에게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중국이 서양의 쓴맛을 아직 덜 봤단 말인가. 외국에게 봉쇄당한 시간이 짧았다는 거냐. 중국의 목을 조를 수는 없다. 양제츠의 이 발언에서 특히 중국인에게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중국은 부칠저 이타오 라는 한마디는 1901년 제국주의 열강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과거와 미국에게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2021년이 대비되면서 중국 국민들의 가슴에 애국심으로 뜨겁게 끓어오르게 했고 가장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예의 바른 양제츠의 미국을 향한 이 독설은 전랑 외교가 더 이상 말단 외교관 차원의 트위터 외교가 아닌 중국 고위급까지 뛰어들어 상대 국가를 직격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제츠의 중국인에게 이런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 라는 앵커리지 전랑 외교는 중국 내에서는 흥행 대성공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양제츠의 말이 쓰여있는 티셔츠가 불티나게 판매되었고 틱톡에서는 미중 고위급 회담 자리에서 양제츠의 당당한 발언과 완전히 한방 먹고 벙쪄있는 미국 외교관들의 모습의 영상이 수억 회씩 재생됐죠. 비록 중국이 국민들의 인기에 영합해 정권을 창출하는 시스템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명확한 적을 만들고 온 국민들의 가슴에 애국심의 불을 지펴 온몸에 국뽕의 기운이 넘쳐나게 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무척 유리한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같은 해 6월 추이텐카이 제10대 주미 중국 대사의 뒤를 이어 독설 외교의 원조인 칭강이 제11대 주미 대사로 파견됩니다. 칭강은 미국 전문가라기보다는 유럽 전문가에 가깝지만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 외교부 대변인을 지내며 미국을 향한 강경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늑대 전사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라마를 만났을 때 중국의 티베트 농노 해방과 링컨 대통령의 흑인 노예 해방을 빗대어 오바마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칭강 대사의 파견은 마치 그의 취임사처럼 중국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7월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태단먼 막루에 올라 누구든 중국을 괴롭히면 만리장성에 머리가 부딪혀 피가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불에 타 죽는다 라며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절대 호호 선생이 되지 마라. 호호 선생이 되어서 자기 이미지나 관리하는 것은 공익을 버리고 사익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 국제교회에서 매판 호선을 택할 것을 종용하였죠.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미중 갈등 그리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준비 등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중국의 전랑 외교와 대국민 국뽕주입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중국에서 개봉된 영화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에서 연합군의 일사후퇴의 원인이 되었던 중공군 참전과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를 중국의 시각에서 해석한 영화입니다. 황구망에 따르면 장진호 전투의 누적 흥행 수입은 56억 9,400만 위안, 한화 약 1조 578억 원을 기록하며 이전까지 1위였던 영화 특수부대 전랑 2편에 56억 9천만 위안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뽕이 국뽕을 누른 셈이죠. 그리고 같은 해 10월 전랑 외교의 큰언니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장 조리로 승진하게 됩니다. 신강의 주미대사 파견에 이어 매파는 성하고 비둘기 파는 설자리를 잇는 중국 외교의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이렇게 아래서부터 국가주석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는 중국의 전랑 외교,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이 주최한 2021년 국제정세와 중국 외교 세미나에서 중국의 은퇴한 외교관이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중국의 대미 외교를 부주의하고 게으르며 무능하다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사회 전반에 걸친
걸쳐 중화 최고가 넘쳐나는 중국에서 이러한 자기 반성은 매우 이례적이고 심지어 도발적인 내용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노 외교관은 바로 중국 외교부 부부장까지 지내고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새 미국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주미대사를 지냈던 전임 주미대사인 취탱카이였습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원칙상 준비 안 된 전쟁은 하지 않으며 적을 파악하지 못한 전쟁은 싸우지 않고 화풀이 싸움은 하지 않고 소모전은 하지 않는다 라고 인민 모두의 이익은 어렵게 얻은 것인데 우리 자신의 부주의, 게으름, 무능 때문에 손해를 입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이 항일운동 당시 주장했던 지구전론을 인용한 것인데요. 마오쩌둥이 역설한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 불가론은 최근 대만 해협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기조연설로 중국의 외교관은 발칵 뒤집혔고 취탱카이 전임 주미대사의 연설은 바로 보도금지 처분을 당하고 말았죠. 하지만 녹취록 형태로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하더니 사흘 뒤 돌연 주최 측의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공개되면서 중국과 홍콩 매체가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취탱카이와 같이 기조연설을 했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겠다면 두렵지 않다, 끝까지 가겠다라며 강경일변도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취탱카이 대사의 연설은 중국 정부에 의도되지 않은 메시지를 던진 것이었고 보도금지된 사흘 동안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의 전랑 외교는 중국 인민의 단결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점점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외교의 전가의 보검인 하나의 중국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흔들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당장 우리나라의 대중정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2021년 국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이 일본 갤론 NPO와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상은 나쁘다 쪽이 73.8%를 기록했습니다. 전년의 59.4%에 비해 14.4%가 증가한 수치죠. 그리고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통일의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8%가 주변국 중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늘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싸우는 우리나라에서 진보가 67.9%, 중도가 70.3%, 보수가 76.1%로 모두 고르게 높은 비중으로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여긴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전랑 외교를 보며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